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보시듯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될 책이 한 15권 정도 되는데 영상은 한 10개 정도로 압축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람들이 다들 6.25 전쟁으로 단순하게 치부하고 마는 형편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미국의 정권 교체, 중국이 돌진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한판 붙었죠.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전쟁 위험이 고조될 뻔 했었는데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전쟁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상은 한 10개 정도 준비하고 있고, 지난 한 15년 동안 한국전쟁과 관련된 여러 저자들, 한국,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미국, 한국 사람들의 한국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봤습니다. 그 책들을 한 번에 몰아가지고 차례대로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고, 유튜브 채널 이름이 히스토리 북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히스토리, 역사, 북, 책, 스토리, 이야기, 히스토리북, 역사책, 이야기, 히스토리, 북스토리, 역사와 관련된 책 이야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비켜갈 수 없는 세 가지 전쟁을 차례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한국전쟁이고, 번째가 잊을 수 없는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기획해서 차례대로 역사와 관련된 한국 저자들 또는 외국 저자들이 쓴, 아니면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까지 포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해를 좀 돕고 필요한 책이 어떤 책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책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가, 어떤 책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세길 저자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불멸의 히트작이죠. 총 3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책의 1쇄가 88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도에 첫 책을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89년도 샀으니까 근 35년 이상을 저하고 같이 쭉 따라다니는 책입니다. 한국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세길 저자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권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1988년 11월에 나온 책을 추천하느냐는, 이 책만큼 도전적이고 이 책만큼 솔직하게 쓴 책도 없습니다. 박세길 저자는 1981년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고, 그 시절은 바로 1년 전에 광주의 그 참혹한 실상이 퍼뜨려져 나가면서 학교가, 사회가 후끈 달아오르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였지만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자기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조직이 결성이 되고, 그 조직을 와해하려는 정부와 군부의 이제 억압이 있었고, 그 중에 여럿이 이제 연행이 되고 녹화 작업에 끌려갔지만 전체적으로 학계의 분노는 쉽게 삭지를 않았던 것이죠. 대학은 학생 운동으로 열기가 펄펄 끌어올라서 시위가 벌어지는 게 일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 대학 생활을 시작한 박세길 저자는 다른 동기들이 그랬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에 이제 몸을 닿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적이 되고 군대에 끌려갔죠. 녹색 사업이죠. 제가 녹색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군대에서 만나기도 했고 몇몇 아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자는 군대에 이제 끌려간 지 1년 만에 부상으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제대를 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랬듯이 똑같이 이제 노동 현장으로 투신을 준비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아끼던 후배 이재호가 이제 전방 입소 교육 반대를 외치면서 신림동에서 분신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6월 항쟁에 서곡이 되는 5월 3일 인천 항쟁이 일어났죠. 그게 86년 봄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서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죠. 감옥에서 어렵게 구한 볼펜 심 하나를 가지고 우유팩에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면서 한국 현대사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제 우유팩 한 50개 분량의 이제 원고가 정리가 되자 감옥에 끌려와 있던 어마어마한 양심수들에게 일독을 권해서 돌려 읽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히는 역사서의 한 가지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권이 탄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1권의 최초의 독자들은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월 정도 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소한 박세길 저자는 자신이 정리한 현대사를 이제 팜플릿 형태로 이제 만들었는데, 아예 이제 출판하기로 작정을 했죠. 흥행은 이제 감옥에서 양심수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100% 보장됐다고 자신은 생각을 했는데, 찾아가는 출판사마다 퇴짜를 놨던 거죠. 주장이 조금 강력했고, 이런 책을 그 시점에 내놔봐야 이제 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출판사가 돌베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료 대신 이제 인쇄를 받는 걸로 이제 합의를 보고 책을 출판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출판사에서는 책이 별로 안 팔릴 거라고 보고 원고료라든지 아끼려고 인쇄 계약을 했던 거죠. 그때 원고료를 받고 이제 퉁쳤다면 저자는 땅을 치고 후회를 했었겠죠. 여하튼 뭐 얼마나 팔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팔린 건 확실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책은 뭐 좀 충격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면 안 본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아마 486, 586 세대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읽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덕분에 저자는 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사고 결혼하고 10년 동안 이 인쇄로 먹고 살았다 그러네요. 공전의 히트를 쳤던 거죠. 덕분에 후원도 좀 했다 그러네요. 실명으로 책을 냈던 박세길 저자도 끌려갈 만도 한데 한 번도 잡혀간 일은 없었다 그럽니다.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이 책은 각종 그 공안 사건의 증거로 자주 등장을 했고 이적 표현물이 됐죠. 이적 표현물이 될수록 앞서에 갈수록 책은 잘 팔려가지고 각종 동아리에 뭐 어디 가도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책과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됐는가 하면은 이제 제가 1986년도에 이제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1988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89년경에 이 책을 구입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저희 집에는 이 책이 1, 2권이 각 2권씩 있습니다. 제가 1, 2, 3권을 샀고 집사람이 1, 2권을 사가지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이 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들고 시집을 올 때 들고 왔었던 것이고 저는 저대로 수차례 이사를 하고 여러 번 책을 정리했습니다만 이 책 2권만큼은 차마 버리지를 못해서 3권이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될 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시커멓게 색이 변할 때 정도까지 들고 다녔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은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3권이 나와가지고 이 3권을 구해서 읽고 박세길 저자의 1, 2, 3를 완성했던 그런 책입니다. 리뷰를 쓴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이라서 딱히 할 얘기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국전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솔직하고 거침없이 써나간 필체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이 한국 역사, 특히나 이 해방 전후 공간과 한국 전쟁의 이런 기간, 한국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 그 이후 2권은 이제 11호까지 이어져 있고 3권은 1980년대에서 1900년도 초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거침없는 필력, 표현, 시원한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초판이 나온 게 1988년이고 저하고 인연이 된 게 1988년 12월인가 1989년 1월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1986년 8월달에 이제 굉장히 어지러웠던 시절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을 휴학하고 군입대하고 동부전선에서 이제 GOP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땡땡 GP였습니다. 수색대에서 GP 생활도 하고 DMZ 때 수색 매복 작전을 뛰면서 군대 생활을 이제 했던 거죠. 대학 생활을 하다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통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있었고 우리가 난 여기서 뭘 하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1988년 11월에 이제 무사히 전역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이 책을 사서 워낙 세간의 이제 히트작이었기 때문에 1, 2권을 사가지고 읽고 제 기억으로는 첫 장을 받자마자 2권까지 단숨에 읽어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책입니다. 당시 이제 1988년, 89년은 1953년 전쟁이 이제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채 안 지난 시점이었죠. 정확하게 33년인데 1953년에 이제 전쟁이 휴전을 했기 때문에 1989년이면 36년 한 세대가 살짝 지날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단기만 나갈 수 있는 총의 상태로 수색과 매복 작전을 뛰었고 각종 장구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마음속에 깊이 자리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역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학생 신분으로 이제 물을 빼고 볼펜을 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봤던 책이라서 다시 기억이 정말 생생한 책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려고 천천히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밑줄을 친 구역이나 마킹을 하거나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의 끌어오르던 분노가 다시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은 이제 그 한국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 1945년부터 1950년까지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를 도와주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예리한 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권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권의 부제가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입니다. 최근 한국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사인 강점기에 대한 간략한 약술과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미군의 한반도 점령과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리고 신탁과 찬탁에 대한 반탁에 대한 역사를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이 시기에 이제 김일성 부대에 대한 존재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권에는 해방과 정부 수립에 관련된 과정, 그리고 곧장 이어진 한국 전쟁까지 급물살을 타는 아마도 한반도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5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진감이 넘치는 만큼 그만큼 중요한 시기였는데 우리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서 제대로 갔던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박세길 저자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침없는 필력으로 화를 내면서 굉장히 열받은 느낌의 글을 써 나가는 걸 지금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화가 난 느낌은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고스란히 아직 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봤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닿으면 만났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겠죠.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해방 전후사에 그 해방 공간에 대한 사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고 민감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검사로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본 패전으로 인해서 이제 해방이 가지는 의미, 해방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주권 국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련과 미국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미국 군정은 38선 이하의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소비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였었고, 만드는 목표 이면에는 반공국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메카시 선풍하에 있던 미국의 입장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일제의 잔당들, 일제의 앞잡이들, 친일파들은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수족이 됐죠. 나쁘게 말하면 개들이 된 거죠. 그들은 점령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미국이 이제 패잔병인 일본 제국주의들이 철수를 하면서 그 제도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대로 미군들은 그대로 그걸 인수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실행할 거야 라는 이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인 거죠. 이까지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해방이 가지는 의미, 해방으로서 이제 우리가 얻은 것은 점령 조치의 변경이었을 뿐인 것이고, 이건 곧 일본이 가진 지위를 미국 그대로 가지고 간다. 점령지 운영 정책의 줄기, 아마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쉽게 결코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 점을 엿볼 수가 있고, 동북아의 냉정체제의 희생양으로서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의 디딤돌이 필요한 전략적인 설계도에 의한 한국 정부의 수립, 한국 전쟁이 38선에서 언제 빵 하고 터지는가가 아닌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으로 재무장을 하면서 군비 주축을 확충하는 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반공을 국시로 이승만 정권이 북진을 주장하고 미국은 오히려 그를 말리던 입장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와중에 건스모크가 피어오르죠. 둘 중 한 사람 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이 장면에 누가 먼저 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한반도는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 전쟁의 발발이 도대체 언제가 시작이고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사연으로 지리멸렬하게 끌다가 그 많은 청춘 남녀들이, 남북이 그 젊은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던 그 현 교전지를 국경으로 삼는다는 정책은 말도 안 되는 피해 전선을 155마일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과 북에서 죽어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현 시점에 교전지를 DMZ로 결정했는지, 그건 북쪽의 주장인 건지 남쪽의 주장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전혀 안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미국이나 여러 국가에서 비밀들이 해제가 돼가지고 자료들이 차고 넘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대단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약 40년 전에 나온 책을 리뷰를 하려고 다시 한번 쭉 편안하게 읽어봤는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라는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해방 전후사라든지 한국 전쟁의 발발 과정이라든지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대부분의 이 영상 매체들은 자극적이고 시청률, 클릭을 유도하는 내용들만 사람들이 끌려가다 보니까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흥미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의 역사에 접근하려고 하는 일관적인 태도, 원리에 접근하려는 일관적인 태도는 책 말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거기다 일반인들은 교과서를 넘는 수준의 지식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진실은 계속 파묻혀가고, 화해를 위해서,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 하는 움직임들은 일부 정치인들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건 아닌가,
진정한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서 구심점을 만들지는 전쟁의 발발 원인을 정확하게 꿰고 종전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계가 됐을 때 한반도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알아보고 박세길 저자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권에 대해서 열어볼까 합니다. 최근 그 한국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사인 강점기에 대한 간략한 약술과 1945년부터 50년까지 미군이 이 한반도를 점령하게 된 과정, 그리고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중심으로 한 찬탁과 반탁에 대한 역사를 잠시 정리를 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당연히 이 시기에 그 항일운동을 하던 김일성 부대에 대한 얘기도, 일본과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도 실려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 침공을 개시하고 이제 32년 괴뢰 만주국을 수립하고 1937년 중일전쟁까지 전쟁을 확대시키죠. 근데 이제 일본은 중국 민중으로부터 이제 의외의 강경한 이제 저항을 받자 실패의 주된 원인이 이제 미국 정부가 장개석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오판을 하고 1941년 진주만을 급습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을 확대시키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관료 출신 정치인 몇몇들이 일제의 식량공출을 수출이라고 표현한 어느 미친놈들이 있었지만, 실제 총독부 보고에 의하면은 1938년 약 300만 농가의 농촌 인구의 80% 이상, 90% 가까이가 농민이었거든요. 그 중에 또 80% 이상이 소작농이었는데, 이 소작농들 대부분이 최고 90%에 이르는 고율의 소작료를 지주에게 내고 있었고, 고리대에 의해서 일본인과 친일 조선인 지주로부터 극단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도 책에 나옵니다. 일본 내 조선인 숫자는 1910년 무렵에는 한 1000명밖에 안 됐었는데 1940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해가지고 약 120만 명으로 늘어났고, 1945년 종전되는 시점에는 24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증가는 대부분 이제 강제노동에 강제 연행된 결과이겠죠. 1939년 무렵에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광선과 토목 사업을 경영하는 업자들이 조선인을 집단적으로 연행하는 것을 인가했고, 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모집 형태로 이루어졌던 조선인 동원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이제 모집이라는 것은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기업의 신청에 이제 기초해서 조선통독부가 이제 조선의 각도와 군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할당하고 난 다음에 말단의 면사무소에서는 이제 유지, 경찰 등이 하나가 돼가지고 조선인들을 사냥했던 거죠. 1942년이 되면 그나마 이 모집이라는 형식조차도 조선총독부 각 지방 관청 밑에 있는 관에 의한 공출이라는 형식으로 바뀌고 강압적인 징용령이 시행이 됐던 거죠. 1943년도에는 학도 지원병 제도도 이제 강행을 해서 조선 천년의 전쟁 동원은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20만 명을 죽음의 사지로 모는 폐악지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공물수출이라고 표현한 그 자들은 정치계에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서 햇빛을 못 보게 해야 됩니다. 김일성 부대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시절에 이 김일성 부대에 대해서 단촐하게 썼다는 것도 참 용기가 있는 박세길 저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일성 부대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현재 북한에서 김일성과 동일한 인물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긴 합니다. 남한 정부에 대해서 이제 옹호되고 있는 입장은 김일성은 항일투쟁의 전설적인 인물인 맞는데, 김일성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김일성이 북한 주석이 됐다는 것이죠. 블루스 커밍스를 포함한 일부 역사학자들은 항일투쟁 시기의 김일성과 현재의 북한 김일성을 동일 인물임을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모두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김일성 부대가 맹활약을 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제 총독부 자료도 확인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여기 책에서는 항일투쟁 시기의 김일성과 현재 북한의 김일성들이 동일한 인물인가 여부에 구애받을 것 없이 항일투쟁에서 이제 김일성 부대의 행적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기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테마는, 남한에서 이제 항일운동을 했던 그 근거 자료는 대부분 일제 경찰의 신문조서, 그 다음에 이제 투옥 사실을 가지고 기초를 합니다. 일제가 그렇게 악랄하게 추적을 했고, 체포를 했고, 감옥에 보냈고, 사형까지 시켰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면 김일성 부대의 핵심 간부들은 검거된 예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 같은 자료는 애초에 기대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고, 193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 내 일간신문에서 김일성과 관련된 활동상에 더 자주 보도는 되고 있었지만 대부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뻥튀기가 심한 왜곡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인 줄은 알 길이 없는 게 정확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에 관련돼서 미 국무부에 소개된 자료들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지도들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 김일성 부대는 굉장히 뛰어났다. 김일성 부대 사람들 모두가 매우 용감했고 이 부대가 거의 모든 작전들을 잘 수행했다. 이 부대의 행동들은 항상 계획적이고 재빨랐고 정확했다. 이 부대는 2대의 중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과의 격렬한 전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일본인들은 김일성 부대를 잡기 위해서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지만 허사였다라고 공무성 자료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은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일본을 대신해서 아시아 지역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국은 애써 이제 일본 전선에 끌어들였던 소련의 진춘법위를 후회를 하고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 혈전을 벌여온 아시아 각 나라의 반식민지 저항 운동의 독립주권을 쥐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친미 정권을 수립하거나 자신이 직접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미소 두 강대국은 한결같이 조선 정부의 그 통일된 정부 수립보다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사였죠. 덕분에 미국의 이제 군사 점령의 주된 목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자가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큰 방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메가더 참모들은 이제 한국 내 주요 지휘관들에게 점령의 제1차적인 임무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는 심플한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덕분에 이제 오로지 반공,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 잔당들은 모두 다 이 카드를 쉽게 정확하게 읽어드리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남한에 진주했을 때는 해방자라기보다는 정복자적인 태도를 취했고 적진을 점령하듯이 상륙작전을 펼치듯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통해서 남한을 점령하고 하나의 전리품으로 조선반도를 손에 넣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미군정은 스스로를 이제 일본 총독부와 동일시시켰고 일본이 이 땅에 설치해 놓은 모든 기구들을 고스란히 인수해가지고 다시 그대로 재활용 했습니다. 친일 경력이 분명한 사람들이 미군정주의에 포진하고 있었고 반봉건적인 지주 소작 관계는 근본적으로 계약은 전혀 없었고 온전히 유지가 됐고 억압적인 식민 통치 체계 역시 그 완고한 생명을 여전히 유지를 해 나갔던 겁니다. 남한 민중들의 분노는 끓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미 군정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로 귀속한 재산들을 과거 일본 총독부를 능가하는 거대 지주, 거대 자본가로서 남한 땅에 군림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수한 광범위한 재산을 기초로 통치 비용을 조달을 하고 남한 내 동조 세력들을 규합을 했고 나가서 미국의 영구적인 상품 시장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쳐나갔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 압제자들은 민중을 아무런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주체성도 없이 휩쓸러 다니는 우매한 집단으로 보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그 정의로운 투쟁도 압제자의 눈에 보기에는 언제나 겁없이 날뛰는 무모한 폭도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해방 이후에 몇 달 동안에 걸친 공식적인 미 국무성 자료가 이제 불만스럽게 인정하듯이 거의 대부분 노동자와 농민 출신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계층이 통치기관의 요소를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은 과거에는 사회의 최하층부를 구성했던 부분으로 남한의 미군정이 보기에는 새로운 잡것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하튼 북한에서는 해방과 동시에 일제시대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구성했던 일본인과 친일파들이 신속하게 제거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정보 이상의 땅을 소유한 지주들은 대지주 땅은 모두 몰수가 됐고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들에게 가족 숫자에 따라서 무상으로 배분이 됐고 지주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항일운동에 독립운동을 공헌한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됐고 토지계획에 우호적으로 자기 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옥과 일정한 토지를 소유한 채 고향에서 사는 게 허락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반항하는 지주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가차없이 토지를 몰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대지주들이나 친일파들은 극도로 반발했던 거고 일제의 강점기에 동의했던 일부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은 여기에서 가차없이 처단을 당했기 때문에 대부분 남한으로 넘어왔던 거죠. 종교인들이 북한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핍박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친일 행적을 했던 종교인들도 일부 남한으로 대거 넘어온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플로우를 보면 저자 박세길은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독립은 그 나라의 민중이 자주적인 투쟁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도 선물처럼 툭 주어지지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그 사실은 1945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과 전쟁 중에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 비용을 자꾸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위협과 전략적인 구도에 의해서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일부 몰직한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를 연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건 이번 기회에 또 보게 됐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뻔한 거죠. 대한민국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너무 흥분하나요? 책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중국에서 공산당의 승리가 분명해지고 있던 시점인 1949년 상반기에는 미국이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수뇌부들 사이에서는 중국 본토를 밀고 들어가자는 계획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이제 패전국인 일본을 아시아의 후방 병창기지로 삼고 한반도, 대남, 베트남을 각 군사적인 진공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면서 최종적으로 중국 대륙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전략적인 목표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의 재무장,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군사기지 설치를 둘러싼 미국과 이 아시아 민족 간의 끊임없는 충돌을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미국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연출되는 장기간의 대혼란의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서 이어지는 아시아 전체의 틀을 짜려고 하는 그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액션들이 무관해 보이지만 개개의 사건들은 다 하나의 의도와 논리에 의해서 서로 얽히저얽히 얽혀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기록성으로 볼 때는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개시됐습니다. 그게 6.25 전쟁인 거죠. 하지만 한국전쟁은 그 이전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느 날 물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전쟁을 시작된 걸 의미하지는 않고, 저자 박세길은 어떻게 보면 전쟁은 이미 제주 4.3 항쟁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저도 격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순봉기와 전면적인 유격전을 거치면서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양산하면서 치러진 적대적인 두 세력 간의 대규모 무력 충돌은 그 자체만을 봐도 전쟁이라고 봐도 조금 더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950년 6월 25일 날 본격적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38선에서는 남북한 군대 간의 크고 작은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벌어진 게 맞지만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면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전쟁이 전면화되고 국제화되는 계기 및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누가 타오르는 불길 위에 기름을 부었는가로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공군의 98% 이상, 해군의 83% 이상, 지상군의 88%가 미군으로 구성된 허울 좋은 국제연합군이 형성돼서 한반도의 남한을 대변해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껍데기만 유엔군이죠. 속은 미군이죠. 그리고 또 이제 유엔은 한국전쟁에서 교전당사자가 되면서 스스로 국제분쟁의 공평한 해결자로 한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때 맞춰서 이제 안타깝게도 모든 한국군을 미군의 단일한 지휘체계에 편입시키는 조치가 취해졌죠. 이승만은 한국군의 지휘권을 귀하게 양도한다라고 통고와 명령 이런 것은 조약이나 협정 없이 1950년 7월 17일 날 얼떨결에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거고, 전작권의 독자적인 수행 여부는 지금도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작전권이 넘어가는 것과 같이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 치해법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때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도 미군들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내용을 보면 첫째, 미군 군법회의가 주한미군과 그 구성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한다. 한국인이 미군 및 그 구성원의 가해행위를 범했을 때는 그 한국인을 미군이 구속한다. 주한미군은 미군 이외의 어떠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래서 미군의 요구는 한국 정부에서 간단히 수락됐고, 한국전쟁 초반부터 미군과 북한에 대한 정면 대결이라는 양상을 띠게 된 거죠. 초창기에 이제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보다 적극성을 발휘한 것은 오만에 해당하는 경찰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과 남한의 좌익 세력에 대한 경찰은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게 그 동력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하급 장교와 일반 사병들은 종종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여러 갈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1949년 겨우 중국을 통일한 중공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진 것만도 사실입니다. 불과 1년 전인 1949년 10월에 국가를 겨우 세운 중국은 아직 장개석 국민당의 잔당들을 정리하기도 급급했었거든요. 이 수십 년 전쟁에 참화를 디디고 경제를 건설하고 먹고 살기가 급급한 시점에 대만 문제 등도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군대를 파견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고, 장개석이 또 그 틈을 타서 반격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서 파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중국도 만만치는 않았죠.
거의 모래성이 아니라 살얼음판 위에 국가가 세워진 상태에서 파병을 결정했다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중공군이 그냥 쉽게 넘어온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중국은 별로 원하지 않은 시기에 원하지 않은 형태로 한국전쟁이 발발을 했고 얼떨결에 개입을 했고 좌우당간에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유는 명백하죠. 그것은 직접적으로 자국 방위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살 꽁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1950년 11월 30일 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패배를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을 고려 중이고 그 권한을 메가덱에 줘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의 심각한 반대로 실현은 불가능했지만 유일하게 이승만 정부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정부와 국민들 한결같이 원자폭탄의 사용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개전이 끝나고도 1950년 9월 말까지만 보더라도 미군은 한반도 위에 도합 9만 7천 톤의 폭탄과 780만 개런의 네이팜탄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물량은 미군들이 지난 태평양 전쟁에 사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투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쏟아 퍼부은 폭탄 세례에 의한 완벽한 파괴로 인해서 1951년 10월경부터는 출격 명령을 받은 미국 공군기들이 더 이상 폭격 대상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휴전협상이 시작되면서 당시 북한군은 38선을 중심으로 서로 10km 후퇴를 하자 전쟁 포로를 교환하는 것을 미군 대표는 휴전을 위한 군사경계선을 주장을 했고 현재 양군의 접촉선에서 결정돼야 된다고 맞섰던 거죠. 북한은 38선에서 양쪽으로 10km, 미군 대표는 교전하고 있는 거리에서 군사분계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덕분에 양쪽 군대가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혈투를 벌이게끔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하루빨리 그 평화를 회복시키자는 의사가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전쟁 이전으로 일상복귀, 원상복귀하려는 원칙하에서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못을 받고 출발을 했다면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많이 사라져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무의미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이르는 과정을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솔직담백하게 저자의 말에 의하면 날카롭게 쓰진 내용을 이 다시 쓴 한국현대사를 잘 읽어보시면 한국전쟁 발발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익힐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박세길 작가의 작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